예, 안녕하십니까. 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보대학원 개원 20주년을 맞아서 제 1부에서는 개막식 그리고 우리가 2030년을 위해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정보보호는 지난 20년간 사실 정보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극복하고 또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커다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이러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디지털 트랜스폼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했던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폼 그리고 어떤 지능화 사회, 스마트 사회로서의 어떤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는 AI, 퀀텀, 6G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신기술과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더불어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스마트 사회 그리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정보보호의 역할도 달라지고 또 새로운 어떤 더 커져야 된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 정보보호 쪽을 리드해 오신 6분의 리더들을 모시고 우리 이제 뉴노멀 시대 정보보호 미래의 비전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원장 임종인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찰총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나라 디지털 포렌식 이 분야의 어떤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셔서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만드시고 지난 15년 동안 이 분야를 이끌어 오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문무일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우리 금융보안원 전부 아시죠, 그죠? 예, 그 금융보안원의 역할은 사실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또 사실은 그 전에는 금감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금융보안을 거치시면서 지금 금융보안의 역할이 사실은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미래 사회에 있어서 어떤 핏줄과 같은 역할, 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 요소에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뭐 CBDC가 나오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금융보안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님이십니다. 최근에는 24시간 365일 보안 이야기라는 어떤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쓰셨는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쉽게 쓰셔서 주변에 있는 보안 비전문가들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 참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관이신 오영우 차관님이십니다. 우리 오 차관님은 행시 거치시고 특히 이제 문체부에서 이러한 그 저작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다루시면서 거기서 이제 저작권 보호가 단순히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작권 보호의 어떤 보호 그리고 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보호대학원에 입학하셔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오영우 차관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우리 정보보호 학회가 있습니다. 1990년에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이제 30주년을 했고요. 제가 2010년도에 20주년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총무부회장으로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31주년이 되는 정보보호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재철 교수님이십니다. 저분은 사실 30대 때 만나가지고 동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정보보호대학원 이 뉴노멀 정보 비전 토론회 이걸 전체 지상 중계해 주시고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정보보호 분야에서 이 언론 분야에서 정보보호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실은 대중들한테 인식시키고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군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전자신문 우리가 늘상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전자신문에 강병준 총괄 부회장님이십니다. 부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회에는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특히 이제 지역구가 유성희 시인 이상민 의원이 계십니다. 오선 의원이시고요. 우리 이제 IT 하는 분들한테는 이분이 원래 IT는 안 하셨지만 유성희 지역구시기 때문에 연구 분야의 어떤 정보 분야,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ICT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이상민 의원이신데요. 조금 이렇게 이제 늦으셔서 이따 오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관 분야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오셨고 또 뚜렷한 비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정보보호의 어떤 미래 비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소리 해가지고 먼저 우리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이끌어오신 문무일 총장님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제 완전 자발적인 뜻은 아니고 반쯤 떠밀려서 이 발을 들여놨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 분야가 거의 정착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정밀해져야 되는 단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그저 하드디스크나 저장 매체를 복구하는데 급급했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아니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이 과정을 좀 중시해야 되는구나. 그 절차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단계가 갔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국가기관에 입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보보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부분, 디지털 포렌식의 미래를 보면 어떤 게 주로 문제가 될까 이걸 퇴직하기 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 전부터 어떤 게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맡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걸 제 후임자나 후배들한테 계속 말을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가 CFTT를 빨리 구성을 한국형 CFTT를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였습니다. 한국형 CFTT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 포렌식 툴스 테스트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산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말하면 산자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포렌식 툴을 이게 어떤 게 적합하다, 그 적합성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게 맞는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CFTT가 아직 제대로 내딛지 못한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아마 학계에서 먼저 좀 시동을 거시든지 이래서 CFTT를 조속히 출범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요즘 이제 저희 아무래도 그 업무 자체가 법률 사무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민사사건까지 다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분야가 됐고 지금은 서초동에 가보면 법조 주변에 민사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사무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있으시고 로펌도 전문화된 로펌이 있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관련해서는 증거 자료를 개인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검증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는 과도하게 노출되고 상대방은 신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 자료를 객관화하는 그래서 이 쟁송의 위험이 있을 때는 아니면 쟁송의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아니면 넘어간 직후에 이 디지털 자료를 좀 객관화하는 아니 좀 이렇게 말하면 중립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너무나 많은 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가면 휴대전화뿐만 아니고 하드디스크도 있을 거고 요즘 저는 그 디지털 기기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그 디지털 기기들 안에 보관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사든 주로 이제 형사적인 문제에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 디지털 자료가 압수됐을 때 아니면 어디 제출됐을 때 이 관련된 자료들이 통째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넘어가는 자료를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보관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열람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을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활용을 할 건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행정당국에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수사기관에 선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법규화시켜서 제도화시켜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입수할 때부터 이 기준을 만들어내는 좀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과정인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좀 많이 간 거 아닌가? 제가 그 문제를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객관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업무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일단 저희처럼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좀 세밀하게 좀 큰 건 법규로 작은 것은 이 다른 지침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민관이다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선언으로 이렇게 좀 제도화하는 이러한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가고 다음에 혹시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무일 석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 그 배터리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포렌식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이거의 필요성, 이걸 대한상이나 이런 데서도 절감해서 그게 없으니까 미국 가서 소송이 또 벌어진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포렌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디스커버리 민사 쪽으로 크게 번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대학원에도 지금 변호사분들께서 굉장히 여러 분 지금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P 하면 어떤 여러 가지 트레이드 시크릿, 페이턴트 외에 여러 가지 특히 카피라이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먼저 해안을 가지고 연구하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오영우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오영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보보호 토론회에 왜 문체부 차관이 나왔을까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문체부의 업무하고 이 정보보호하고 그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콘텐츠 산업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그리고 미디어를
문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가 확산되고 신한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상 분야에 최근에 뭐 기생충의 수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음악 분야의 뭐 BTS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OTT로 전환이 되면서 전 세계 OTT상의 그 영상물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콘텐츠 소비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콘텐츠를 접속하고 즐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등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등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저작물 이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면서 또 이용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 규모가 지금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 그 미국, 중국 등 이제 7대 강국으로 진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12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수출 규모로 따지면은 한 100억 불을 지금 그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류가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이제 창작자들을 보호해야지만 콘텐츠 산업, 저작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 뭐 영상물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지금 정보부 안에서 다루는 암호학과 그 정보공학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체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에 따르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있고요. 저작권보호원이 있는데 저작권위원회는 주로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고 저작권보호원이 그 불법 복제로 인한 그거를 침해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콘텐츠 산업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암호학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DRM이라든가 필터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침해 대응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고대 정보보호대학원하고 저작권 보호원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협업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불법 저작물 유포에 대한 그 침해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유용한 대표적인 이제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로서는 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침해가 이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문체부가 이제 정부 부처로서 그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터폴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 온라인 상의 그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 등 그 관련 유관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저작권 콘텐츠 이제 창작자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술적인
그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을 비롯한 이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기술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를 관장하는 문체부로서도 이 정보보호와 보안 업무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그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차관님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 이거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대학원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 이상진 교수님이나 이동훈 교수님 전부 암호 쪽을 하셨고 알고리즘 프로토콜 하셨기에 암호에서 시작을 했고 고대 정보대학원은 암호 하는 데다 밖에서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땐 그랬어요. 그랬지만 저희가 바로 영역을 넓혔고 넓힌 초기에 2001년, 2002년 그 무렵에 포렌식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분명히 사이버 범죄 수사 관련된 이 분야가 중요할 거다 생각해서 이상민 교수님이 이제 선구적으로 이분에 나서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 포렌식 분야를 연구하고 한 것이 우리 정책 분야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 외연학대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우리 계약학과로서 우리 금융보안학과를 사실은 일찍 만들었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김인석 교수님께서 그 분야를 그 학과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셔서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융보안원의 김현기 원장님께서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보안 특히 뭐 금융 개인정보, 의료 개인정보 이런 분야는 이제 사실은 우리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민감한 정보로서 굉장히 개인정보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그 분야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김현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융보안원 김현기 원장입니다. 저는 금융 쪽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환경 변화,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상의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문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 금융거래가 가뜩이나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가는데 더 그런 부분들이 가속화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포에 가지 않고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이제 모바일 거래가 더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활용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또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또 클라우드 이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만 클라우드 이용을 하도록 했던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서 중요 정보까지도 이제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금융 쪽에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19년 12월부터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한 군데에서만 오픈 뱅킹 앱을 설치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내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고 송금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오픈 뱅킹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편리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에 또 다른 환경들이 이제 이런 금융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을 해서 과거에는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회사들만 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지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나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술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정 경쟁 문제라든지 지금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이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서 이 마이데이터 산업 내에서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엄청난 이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데이터 주도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부분에서는 이런 환경 변화들이 보안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새로운 어떤 보안적인 과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픈 뱅킹이 되면서 금융 결제망이 개방이 되니까 그 금융 결제망이 개방이 되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위협 공격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챗봇이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그 어느 정책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루다 사건이 있었지만 금융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데이터의 공정성이나 편향성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들이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클라우드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보안성 부분을 감독 당국이 어떻게 그걸 봐야 될 것이냐, 또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 이 보안의 중점도 과거에는 IT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던 보안의 어떤 그 중점 사항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어떤 감독이라든지 이런 그 서드 파티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재택근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유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혁신과 같이 가야 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금융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운 어떤 보안 위협과 과제에 이제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 위협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있던 전통적인 보안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어떤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픈 뱅킹 같은 경우에는 오픈 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의 그 보안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라든지 보안 서비스의 그 오픈 뱅킹 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적절한 보안성 검토, 안전성 평가, 그리고 적절한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 당국에서 필요할 때 클라우드 업체를 여하이 가서 들여다볼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감독권이 확보돼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선언적인 얘기만 있지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들여다봐야 되고 사전적으로 데이터의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과연 금융 소비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당국과 민간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나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금융업자들이 금융회사에 진출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약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 경쟁 차원이라든지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 경쟁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이 데이터 주도 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정보 보호를 하면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활성화의 활용의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금융 부분에서도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규 원장님께서 현재 이제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금융보안 분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저는 원래 법을 전공 안 했지만 20년 동안 사이버로를 강의해왔는데요. 그 강의하면서 제가 늘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브랜다이스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새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지난 20년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보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사회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한지
환경을 갖다가 우리 온라인 사회에 맞게 재해석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선례들을 끌어내고 했는데 이제 다시 향후 20년간은 스마트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온라인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선례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지금 뭐 특검법이 계류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사업이 진출하고 또 가상화폐 문제도 있고 또한 CBDC 문제도 있고 뭐 현재 그냥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금융권에 있는데 이 문제는 뭐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금융보안 지금까지도 한국이 글로벌 선도하면서 잘 이끌어왔지만 향후에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회를 진행한 동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오선 의원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성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 부분에 있어서 정보부에 큰 애정을 가지시는 이상민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먼저 이제 약간 위원님 한숨 돌리시라고 먼저 이제 우리 유재철 교수님이 다음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철 교수님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보보호 학계에서 큰 역할을 해오셨고 우리 대학원이 지금 우리 교우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원래 정보보호대학원 이게 하나의 이제 큰 브랜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보보호대학원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20년 전에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였는데 지금은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서 스쿨 오브 사이버 시큐리티로 몇 년 전에 우리 이상 위원장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 네임은 스쿨 오브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사람이 꼭 무기죠. 그래서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뭐 해킹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오셨지만 어쨌든 현재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보보호 쪽에서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오셨고 올해 정보보호 학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고 계시는 유재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보호학회 회장 맡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30년 저희 학회가 설립된 지 30년 됐다가 우리 임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30년 동안 저희 학회가 무엇을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인데요. 여러분 정보보호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학문적으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80년대 초반입니다. 대전 애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보호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트리의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그 분들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90년 12월에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설립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종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1세대 교수님들이 한 20여 분 모이셔가지고 학회를 설립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보보호 관련 전공이 70개 정도 대학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고요. 7,000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97년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설립됩니다. 인력이 양성되고 그 인력들이 또 산업에 진출을 해야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는 97년에 키시아라는 협회를 만들었죠. 현재는 약 300개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쪽, 소프트웨어 쪽 매출액이 약 3조, 물리보안이 7조, 그래서 총 10조, 2019년 기준으로 약 10조 산업을 일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콘텐츠 분야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긴 한데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10조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그 보안 시장에서 한 2%에서 3%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가 전 세계 시장의 1%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보호는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괄목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42개 금융기관, 120여 개의 민간기관에서 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현재 활발하게 연구 혹은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인력들을 저희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저희 학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인력 양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 학회로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얼마 전에 과기정통부에서 K 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정보보호가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확 바꿔보자, 새롭게 변화해보자라는 취지하에 K 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3년 동안 약 6,500여 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투자에 성공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론 중심에서 정보보호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실무 중심의 이론과 함께 병행을 해서 실무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급 인력을 배출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 격차가 항상 이슈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계의 기술이, 인력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학계가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정보보호가 늦게 시작한 유럽 쪽에서는 학계가 이론적 기술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가 못 쫓아와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교육센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인가 설립을 해가지고 학계의 우수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은 저희 학계가 좀 앞서 있고, 어떤 기술은 산업계가 더 앞서 있고,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해킹 방어대와 같은 CTF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 깃허브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자 교육, 클라우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자동화된 훈련 콘텐츠, 이런 어떤 교육 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추구해서 고급 인력 양성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고려대 정보부대학원이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처에서 이 정보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급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교류 강화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보호가 3조 매출액이 있다고 하는데 해외 수출은 약 1,000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게 정보보호 특수성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작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국내 중심의 일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이제는 해외를 눈을 돌려서 해외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영남, 호남, 충청 지부 3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해외 지부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해외 지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유럽이나 미국 쪽에 약 30여 명의 교수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보보호 분야에. 그분들을 잘 모아서 저희가 해외 지부를 설립을 해서 국내와 국외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양성된 우수 기술자들이, 교육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해외 진출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우수 인력들이 저희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지부를 지금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고, 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 정보보호 분야는 다양한 기관, 다수의 부처들과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구의 신설에 하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과 관련된 어떤 보안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국토부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체부에서도 오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도 또 보안에 관심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국토부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약 27개 지금 현재 연구회가 있는데 그래서 각 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기술적 서포트를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그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웨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이 정보보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와 같은 그런 큰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정도로는 정보보호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같이 디지털 보안 정책 포럼을 현재 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6월에 포럼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30년 우리 정보부가 이제는 국내에서 세계로 훨훨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에 여러분 고려대 정보부대학원이 하나의 중심축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저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 강화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신 것처럼 마침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후해 가지고 솔라인즈 해킹 사건을 갖다 러시아가 일으켰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3월 달에 익스체인지 서버 해킹 사건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닥사이드 애들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또 해킹을 해서 민간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해가지고 야, 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 문제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해철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술적인 걸 넘어서 어떤 범정부적인 노력, 특히 법률적 뒷받침 이런 게 중요한 건 우리가 절감하지만 사실 그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국회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우리 정보보 산업육성법도 만들고 이것이 계속 개정돼서 어떤 실효성을 점점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IT 기술 그리고 산업기술 보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식을 잘 갖고 계시죠. 예. 올해 보니까 1사분기에 우리나라 해킹 시도 제일 많이 한 외국이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 2등부터 나머지 7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해킹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 이걸 훔치려고 하는 해킹 시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이상림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정부냐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깊으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오늘 친히 참석해 주셨는데 이상민 위원님께서 어떤 정보 미래 비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을 잠시 좀 덧붙일까 싶습니다. 이미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고, 또 이제 2021년도에는 K 사이버 방역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도 또 했습니다. 다만 앞서 한 2019년도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그 자체에 여러 미흡한 점들이, 특히 이제 법제라든가 관계부처 사이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잘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략이나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체계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거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19년도에 도메인 중심 보안에서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지만 아직 제도화는 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한 건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도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통합된 전략이 잘 마련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에 정부 부처 사이에, 기관 사이에 좀 상충하는 의견들이나 조율이 잘 안 된 부분이 그 배경에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넘어가야 될 과제인데 또 쉽지 않는 것이 또한 그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극복하고 융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또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견국가로서 인류적 문제에 이제 현안에 해결해야 될 그런 선도적 책무도 갖고 있고, 또 인류 문명도 지키고 개척하고 해야 될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이러스 문제 못지않게 이렇게 정보 보호 보안 문제가 바이러스 못지않는 그 편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재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전략 또한 함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으로 우선 기본 법제가 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범부처 또 민간 공공 다 망라해서 또 국내 국외 망라해서 모두 다 이것이 초연결 사회의 보안 문제가 화급한 이슈로 등장하는 이만큼 이에 대한 대응은 종합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부처나 부처 사이에 기존의 자신들의 관정 사항으로 그런 조정이 안 돼서 계속 지체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제가 문재인 캠프 이 사이버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그 대선 토론에 있는데 저희 당을 또 문재인 대표를 대리해서 제가 나가서 그 사이버 보안청 가칭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그걸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준 분이 저희 권현영 교수신데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고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명칭은 어찌 하든 간에 사이버 보안 관련한 전담 부처가 필요한 것은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또는 각 당에서 이에 대한 정리전돈된 그 조직과 또는 법제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전문가들께서 이제 이렇게 잘 좀 지혜를 주시면 아마 그 다음 정부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설 정부에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정책을 다룰 때 특히 예산 이제 K 방역에서 2023년까지 6,700억인가요? 이게 6,700억 그걸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안이 그렇게 이렇게 성큼할 정도로 기재부나 이런 데서 환영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으려면 위정자들이나 또는
또는 예산 당국 또는 나아가서 이제 감사원 평가 성과 분석을 하는 그런 쪽에서 이 보안이 우리 국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모든 발전, 혁신 발전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고 이것이 어무러지면 모든 것이 다 어무러질 수 있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계량적인 수치로 이걸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특히 이제 안전, 보안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야 그때야 이제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고 그때 뒤에 수습하는데 이제 허겁지겁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런 그 계량적, 정량적 근거를 좀 제시를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올바르게 받을 수 있겠다.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 여러분들의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안 지역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년 12월 달에 사실 국정원법이 바꾸면서 국정원의 역할에 사이버 보안하고 그 다음에 우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간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쯤은 이제 실현하셨고요. 또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더욱 정부의 어떤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이 더 될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되게 뭐 말썽도 많이 부리고 화제도 많이 부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 이미 시작한 스타링크 보면은 적에도 위성을 몇만 개 띄워가지고 위성 인터넷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30년부터 시작되는 6G에서는 보면 위성 인터넷이 사실은 주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주 아우터 스페이스가 같은 도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우리 옛날에 공중전화 생각했는데 우리 장거리 전화 DDD 생각했는데 그땐 또 사실 또 우리가 로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그게 뭐야? 미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의 어떤 계속 정책 그리고 어떤 기술 발전이 계속 요구되고요. 거기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이 분야의 어떤 학식이 높으신 이해가 깊으신 위원님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 정보보호 역사에서 전자신문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이 커왔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서포터 중에 한 분이 전자신문이었습니다. 전자신문은 뭐 역대 사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또 우리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분 중에 하나가 김인순 기자신데 사실 최초의 정보보호 전문 기자를 한 것도 전자신문이었고요. 그래서 참 우리 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대학원 성장에 큰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요. 전자신문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신문 강병준 총괄 부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제 국민의 인식 제고 그리고 정부의 인식 제고에 의해서 언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셨지만 또 우리 언론계에서 보시는 미래 비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자신문의 강병준 취재총괄 부국장입니다. 이게 사실 패널 말미하면은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은 여러 이제 나온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묻어갈 수 있다는 점이 엄청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혹시나 내가 준비한 내용을 다른 분이 했을 경우에 할 말이 없다는 게 좀 나쁜 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워낙 이 수준들이 다 높으셔가지고 제가 뭐 이해하기가 벅찰 정도로 좀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몇 마디 좀 첨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 쪽에서 사실 이 정보 보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적에 이제 많이 거론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언론 속성이라는 게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지적하는 거하고 사실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질문하는 건 제가 잘하는데 또 오늘 답변을 하려니까 조금 이제 어떤 얘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까봐 약간 좀 조금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일단 제가 받은 주제는 그 2021년 정보 보안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트렌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국민 관점에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미래 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취재 총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국가정보원하고 과기정통부하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 매년 발간하는 이제 정보보호 백서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보보호 백서에 보면은 이제 10대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올해 좀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일부만 소개하면은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비대면 사회로 진입,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뭐 솔라윈주 해킹 사례로 보는 공급망 공격, 그 외에 병원 전산망 침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뭐 여러 가지 그냥 랜섬웨어 공격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핵심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비드 상황이 온 상황인데 코비드라는 이제 뉴 노멀 상황 속에서 정보보호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보보호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보안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뭐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촉발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비대면, 뭐 언택트, 뭐 무인화, 뭐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 네트워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 보안 쪽하고 다 그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현실 공간보다는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모든 일상의 모든 이제 활동의 무게 중심들이 옮겨가면서 이좀 정보 보호랄지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한층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5G랄지 뭐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정보 보호 중요성들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보보호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정보보호를 저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지금도 뭐 대동소이한데 가장 그 흔하게 이제 인용되는 속담이 소 잃고 요양감 고친다 이런 속담이었거든요. 정보보호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리 얼마만큼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의 어떤 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갖춰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소탐 대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보보호의 일상화. 그러니까 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은 무슨 이거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보보호 해킹이랄지 어떤 사이버 어떤 그 위협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그 염두에 두고 하나 일상처럼 어떤 정보보호의 어떤 그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엄청난 이제 그 사이버 해킹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뭐 피싱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있는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공격들, 그다음에 그 뭐 해킹 같은 부분들도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정부나 아니면 민간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소 잃고 요양감 고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좀 적극적인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정부 차원이든 뭐 기업 차원이든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캠페인들을 좀 벌여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기업의 문제다, 정부의 문제다, 뭐 학교의 문제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모두가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5 시대나 AI 시대나 아니면은 뭐 그 데이터 시대의 어떤 핵심이고 인프라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뭐 전자신문도 지난 20년 뭐 길게는 30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서 나름 기여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조금 이런 그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보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보호가 없이는 AI 시대도 무용지물이고, 그다음에 정보보호라는 인프라가 튼튼하게 갖춰져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조에서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이런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강병준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뼈아픈 말씀 하신 말씀에 뼈아픈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사람들은 참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미국 NSA 의장 겸 사이버 커맨드 사령관이 된 폴 라카손의 그분이 취임사에서 딱 프로액티브 액션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 디펜드 포워드 해가지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액션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법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는데 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공과가 많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디펜드 포워드 이거 해도 된다고 나한테 미리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액션을 하고 어떤 사이버 커맨드를 갖다가 우리가 통합 전투 사령부로 만든 그건 이제 굉장히 그분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차기 정부 말씀하셨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사이버에 대해서는 이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권은현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 법 정책 그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분께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 10권을 보여주시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모모일 총장님께서 포렌식과 관련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향후에 우리 디스커버리 민간 분야에서 어떤 포렌식 뒷받침하는 디스커버리 분야가 없어서 이번에 LG하고 SK가 미국 로펌에다 1조나 퍼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민간 분야에서도 페어 게임을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포렌식 분야에서 괜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물총장님께 제가 시간을 갖다 막 재촉했더니 조금 말씀하시는 건 못하신 게 있는데 마저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시고 더 첨언하고 싶은 게 계시면 조금씩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꼭 더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이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황우석 교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건데 그 사건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증거 수집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문제 삼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확립됐던 원칙을 저희가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고 그걸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압석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복구를 했는데 이 과정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지금 와서 오면 이거 다 고쳐져야 할 일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단계는 그런 방식으로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 지금 물론 이제 뭐 판례상 아니면 법률상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정교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제 방금 임종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어차피 이게 민사소송이라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특히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송사에 휘말리면 거의 100전 100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이 디스커버리에 대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없다. 이 자료 가지고 이러한 변명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다. 이런 규제 조항이 없다. 이런 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보호학회와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계가 이미 합쳐져서 뜻을 합쳐가지고 뜻이 있는 일부분이라도 움직여서 사실 민간 분야 최소한 뭐 상공회의소 수준에서라도 일단 해외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부터 이 디스커버리를 체화할 수 있게 이런 시도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지나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자료가 사실 개인의 인생이 다 뭐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국가기관에 압수가 됐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입수가 됐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자료를 열람하다 보면 안 봐도 되는 자료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봐야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방식은 참여하는 것만 지금 법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한 상대방이 참여하는 것만 규제가 돼 있지, 이 정확한 내부,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 이게 이런 기준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 대선 과정, 뭐 그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드루킹 사건을 겪은 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5년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뭐 AI는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자율주행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제 뭐 증강현실까지 가 있고 뭐 메타버스 이야기가 하고 이런 시기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음 대선 과정에 드루킹 유사한 드루킹이 더 버전업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야 뭐 만드는 사람 쪽이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 과연 있는가. 또 하나는 이러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구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그걸 구증을 해는 실력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맡았던 그 시절처럼 지금 다시 우리 그 국가기관에 남아있는 과제가 인력과 기술 문제가 다시 두드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선진국을 따라가다시피 했고 지금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까지 와 있는데 다시 기술과 인력 문제가 다시 대두된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하나 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기업가한테서 요새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뭐 쿠팡 미국에 상장하면서 사실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 사람 좀 해안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부터 AI에 꽂혀가지고 AI 전도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세 분야를 찍었대요. 미래유망 분야로. AI는 이미 했고 클라우드, 그 세 번째가 사이버 시큐리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어떤 조그만 기업들이 많지만 그중에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이버 시큐리티 업체들이 많다 생각해서 몇몇 업체가 소프트뱅크에서 제안을 받았답니다. 니네 회사 소개하는 거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좀 제시해라 해가지고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있는 손정희 회장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게 미래의 유망 분야다. 이걸 산업적에서 인식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저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말씀인 대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크게 성장해왔고 역량을 키워왔지만 우리 유재철 회장께서 말씀하신 향후 20년간 또 다른 큰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정보대학원이 처음 할 때 우리가 했던 거는 교육 구국입니다. 예, 우리가
고려대학교 정신도 교육국이었고 우리 정보보대학원도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서 우리나라에 보답한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커다란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리스트 중에 또 더 덧붙이고 싶은 김은경. 예, 오늘 이 토론회가 이제 이 정보보호 또 이 사이버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조금 첨언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융 부분에서 이 사이버 관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상당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작년 초반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이제 사회공학적인 악성 메일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기관을 사칭한다든가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다든가 하는 식의 공격들이 금융권에서도 다 감지가 됐었고요. 작년 8월 14일부터 올해 초까지 이 금융권 대상의 그 랜섬 디독스 공격이 21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공격을 받아서 5일 동안 거래를 할 수 없는 마비 사태가 왔고, 우리는 저희 금융보안원을 필두로 해서 금융회사들이 이 디도스에 대한 대응을 잘 함으로써 그 문제가 없이 지나왔는데 또 그런 문제라든지 작년 11월에는 우리 국내 모 기업에 대한 그 협박 공격이 있어요. 랜섬웨어 협박 그게 있었죠. 클롭 랜섬웨어라고 있었는데 그 협박을 했는데 이제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크웹의 카드 정보를 이제 공유를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차례에 걸쳐서 100만 건의 카드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면 다크웹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이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랜섬웨어를 저희들이 글로벌 랜섬웨어를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TA505라는 이제 러시아 해킹 그룹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다크웹에 공개된 시간이 우리나라의 저녁 밤 시간, 유럽의 낮 시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공격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경계도 없고 또 분야의 구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사이버 쪽에서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글로벌 보안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 부분에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부분에 대한 통합 전담 기구로서 이제 설립되고 나서 해외 감독 당국들이 우리나라의 이 체계를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0개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다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 통합 대응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해외에서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K 금융 보안 모델을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글로벌 차원에서 전파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정부와 같이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어떤 신남방 한류 차원에서 금융 보안, 그리고 지금 금융결제원의 그 금융결제 시스템, 또 신용정보를 집중해서 활용하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서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글로벌 선도국가의 금융보안의 비전으로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 차원에서 사실은 학계나 또는 산업계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40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플로어에 지금 많은 분이 계시고 또 뒤늦게 김기봉 교수님도 오시고 뭐 괜히 많이 여러분들 오셨는데, 혹시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하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예, 권원님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는 교육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인데요. 미래 세대의 전문가들, 지금 저희가 뭐 융합도 있고 또 기초 연구를 통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마이크 써야 되나요?
권 교수님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맨 목소리가 더 좋아서. 바깥에 이 중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에서 앞으로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인데요.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입장에서 미래 세대를 저희가 이제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과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리더 선생님들이시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 그분들이 박사 전문가가 되었건 아니면 학부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해커가 됐건 또 예비 장교가 되었건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정보보호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좀 청해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니까. 너무 어려운 분야 같은데요. 제가 또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직장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거쳐서 지금 금융보안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업무를 하면서 제일 약간 문화적인 직원 구성원과 관련된 약간 그 차이점을 느꼈다는 거는 전 직장들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 경영, 법학 이런 유명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와서 보니까 출신 대학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젊을 때 다 컴퓨터에 한 번씩 미쳤던, 몰입했던 이런 경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해커들이 저희 직원의 한 40%가 이제 화이트 해커들인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학교 공부에 크게 의존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했겠지만 동아리라든지 해킹 그룹이라든지 대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인력이라든지 세상이 원하는 인력은 획일적인 어떤 교육 방식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 교육도 이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2000년에 정보보호대학원을 만들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기술과 법정책과 융합된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문대학원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때 사실은 제가 만으로 44살이었는데 이젠 6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엔 2월에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던 거는 우리 권헌영 교수님은 IT 법학 박사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김희관 교수님처럼 해킹하신 분도 있고, 저 작년에 오신 분은 AI 시큐리티 그 한 분이고, 저기 이준희 교수님은 또 하드웨어 쪽 하셨고, 뭐 네트워크 하신 분, 다양한 어떤 암호 하신 분, 다양한 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분들이 어떤 융합되고 또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1000여 명을 배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사회가 융합되고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정보보호대학원이 플랫폼을 역할을 해야 되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정보부 학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정치권 같이 합해서 정보보호대학원이 이슈를 항상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향후 20년간도 더욱 노력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리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고대 정보보호 대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패널리스트께서 더 큰 말씀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 오셨는데 아까 우리 이디스커버리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디펜드 포워드라든지 능동적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부에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큰 법을 만들고 우리 정부 그 국방부 쪽은 워낙 매년 이슈가 변하니까 쉽게 법 개정이라든지 그때 필요한 이슈를 넣는 걸 했었는데 우리 정보보호 쪽에서도 그런 어떤 룰을 따라서 어떤 큰 굉장히 빠르게 입법을 할 수 있고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본 법제 일반법으로서 근거법제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 게 그 요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는데 각 부처 사이에 뭐 이런 트러블이나 뭐 상충하는 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내년에 대선이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각 정파나 각 후보 진영에서 공약을 내걸어서 딱 되자마자 할 수 있도록 미루지 않고 그런 에너지가 응축될 수 있도록 미리 좀 그런 지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구체적인 것까지도. 그리고 아까 이제 인력 인재 육성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인데 지금 뭐 사람이 고도의 전문성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산업 현장이나 또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콩나물 키우듯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에너지가 다 축적이 돼서 결국 그렇게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선도적으로 그런 국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딱 우선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한 게 뭐이냐? 또 아직 급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럴 때 이게 사회의 발전에 또 사회의 어떤 재앙을 막는데 개량적으로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 평가 항목을 좀 개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전문가들께서 좀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예산당국이나 감사원을 설득하는데 공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국가로서 해야 될 책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젊은 이제 우리 학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학도를 키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꿈을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산업에서 어디 취업한다 또는 뭘 하겠다 이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시야를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또 이 보안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 보호 문제는 인류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을 지키고 또 개척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활로가 크게 펼쳐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그 전문 지식도 열심히 함양하고 관련되는 인접 분야 또 인문 사회 쪽도 많이 좀 실력을 연마해서 발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또는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고 또 보상도 또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좀만 더 실력을 연마하시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보보호대학원 20주년을 맞아서 뉴노멀 시대 정보보호 미래 비전 토론회 우리 각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6분의 리더를 모시고 오늘 인사이트 있는 어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장님 그리고 구태현 정보보호대학원 교우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